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좀 늘릴 수 있을 투자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월까지야 주식 시장이나 ETF 시장이나 워낙 좋아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는데 3월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내가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안목을 키우고 업종이라든지 산업, 섹터를 투자할 수 있는 전반적인 큰 시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펀드나 ETF, 연금까지 다 종합을 해서 돈을 읽을 수 있는 흐름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 늘릴 수 있는 노하우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 증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좀 나눌게요. 먼저 함께 해주실 분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얘기 안 하고요. 네, 펀드랑 ETF 얘기 하러 온 길건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또 함께 해주실 분은 미래전략금융서비스의 임유경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을 현실로 만드는 연금술사 임유경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쉽고 빠르게 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을 만드는 구조 함께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미래전략금융서비스의 정종민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자와 연금 설계 전해드리는 은퇴연금 전문설계사 정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바로 펀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펀드 투자의 기본 구조를 좀 알아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저희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길건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개별주 오늘은 얘기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오늘은 덩어리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펀드 대신에 펀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 펀드 투자를 또 요즘 관심 가져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고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인식들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특히 50대, 60대 분들도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많이 보시는데,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 이제 잘 안 간다. 주식으로 가야 된다. 부동산 답답하니까. 네, 대이동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안전한 펀드나 ETF로 조금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ETF라고 하면은 사실은 펀드의 일종이긴 하죠. 근데 그렇죠. 이게 덩어리로 하다 보니까 이 섹터만 괜찮으면 우상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면 희한하게 제가 산 것만 안 오르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를 통으로 샀는데 세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안 오르고 2차 전지 통으로 산 친구는 주가가 오르는 걸 그대로 이제 수익률로 가져가는 그쵸, 경우가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단기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투자하실 때는 사실 섹터 전체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펀드로 이동하는 돈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뭐 실제로 뭐 ETF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숫자로 그냥 막 찍히고 있는 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유경 지점장님께 여쭤보면은요. 그러면 아무래도 개별 종목을 저희가 투자하는 건 막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변동이나 변수도 많은데 업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 같은 게 초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보 투자자일수록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네. 일단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종목 선택, 타이밍 판단, 그다음 리스크 관리 세 가지인데요. 네네. 펀드는 이걸 전문가가 대신해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사실 펀드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한 종목에 넣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인 한 번에 크게 잃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유리한 이유는 적은 돈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직접 투자로 여러 종목을 사면 사실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펀드는 몇만 원, 단돈 몇십만 원으로도 이미 나누어진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적어도 투자 구조는 전문가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네. 매달 적금 붓듯이 소액으로라도 펀드에 투자하다 보면 시장의 출렁임에도 무덤덤해지고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자연스럽게 펀드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하는 개념이 되니까 리스크를 조금씩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정종민 지점장님께 여쭤보면요. 뭐 이렇게 앞에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직접 내가 투자하는 방법과 펀드 투자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될까요? 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네. 이제 누가 투자를 결정하느냐입니다. 직접 투자는 말 그대로 내가 종목을 선택하고 내가 매수 타이밍을 이제 판단하고 리스크 관리까지 전부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데요. 이제 반면 펀드는 시장 분석부터 자산 배분, 이제 종목 선택까지 전문 운용사가 대신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를 보면 시장을 보는 시각, 타이밍 판단, 리스크 이 세 가지 관리가 핵심인데요. 직접 투자는 이 모든 걸 개인이 감당해야 되고 펀드는 이 부분을 시스템과 전문가가 나눠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펀드는 전문가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는 거와 같습니다. 길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은 직접 투자가 이제 유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은 길도 복잡하고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운용하는 맞죠, 맞습니다. 전문 운영은 펀드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직접 투자는 내 실력의 수익이 달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펀드는 구조 자체가 분산과 운용을 통해서 안정성을 만들어준 투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개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으시거나 시간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 같은 구조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안정적으로 버스 타고 가냐, 기차 타고 갈까, 아니면 진짜 말씀해 주시죠. 택시 타고 갈까? 그럼요. 더 잘하는 좋은- 사람 걷어 타고 가면 되지. 네, 더 좋은 운용을 막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있다면, 펀드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길 대표님께 또 여쭤보면 네.
이게 또 펀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뭐 가장 크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는 건 공모펀드, 사모펀드. 네. 이게 무슨 차이인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다릅니다. 예. 네, 앞에서 저희가 자꾸 타는 걸로 비유를 했으니까 네. 저도 타는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운전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운전자가 사모펀드는요 좀 달리는 거 좋아해요. 네, 빨리빨리 달리고 싶어해요. 근데 이제 스포츠카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인원도 많이 못 태워요. 아, 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는데 49인까지다라고 하면 사모펀드에 속하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헤지펀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게 이제 사모펀드에 조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펀드는요 좀 안전하게 운전하는 뭐 경력 한 20-30년 된 베테랑 드라이버들이 운용하는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인원이 많아요. 여기 안에는요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요, 결혼하기 전인 사람도 있고요,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각양각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좀 치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모펀드가 조금 더 사모펀드로. 맞고요. 아니면 나는 안전성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모가 맞는데 정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구분의 차이인 거고 개인들은요 공모하시면 됩니다. 네, 사모는 사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리스크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 돈이 그대로 증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쵸. 국내에 있는 사모펀드들은 아직은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죠. 최소 50억, 예. 100억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은 공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대부분 공모펀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종민 우리 지점장님께 이게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를 하는 건데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셨듯이 길 대표님이 사모펀드 하면은 내 돈이 증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투자하면은 이거 자금을 회수하는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느냐인데요. 네, 그렇죠. 이제 펀드는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방형 펀드는 언제든지 환매, 즉 이제 돈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당일날 입금되는 거 아니고 펀드는 보통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2-3일 내에 좀 이제 시간이 걸리죠. 네. 걸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유동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폐쇄형 펀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금이 묶이는 효과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처럼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중도 환매가 어렵거나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은 언제나 가능하고 이제 폐쇄형은 기간 이후에 가능하거나 이제 뭐 부분적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 활용이 계획이 유동적이거나 이제 언제든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개방형 펀드가 가장 적합하고요. 일정 기간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 폐쇄형 펀드를 통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뿐만 아니라 내 돈을 언제 쓸 수 있느냐까지 포함해서 설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투자 전에 기간과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 좀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개방형, 폐쇄형 요 황금성 차이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임지점장님께 여기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더 하고 싶다. 이거 좋은 것 같아서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라고 더 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로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한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펀드는 단순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나뉩니다. 네. 먼저 추가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펀드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 투자하는 적리식 투자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반면에 단위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정된 모집 기간에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추가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한 번에 투자하고 기다리는 목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 전략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가형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맞춰가는 방식이고요. 단위형은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립식 구조가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추가형은 시간을 활용하는 투자, 그 다음에 단위형은 타이밍을 맞추는 투자입니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한 번에 판단하는 것보다 나눠서 들어가는 구조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길 대표님께 네. 이 펀드 쪽에서도 이제 내가 성향에 따라 투자를 네. 하는 선택이 달라질 텐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지 여부는 주식형이나 채권형 요 차이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기준도 한번 설정을 해주세요.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쭉 보면은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가 좋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공모냐 사모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돈 쉽게 뺄 수 있냐 없냐. 네,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수익률로 갈 거냐 안정형으로 갈 거냐도 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고요.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익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성은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군가가 국채,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채,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더 좋냐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호수 앵커는 5% 이상 수익 나는 게 좋아요? 5% 이하 수익 나는 게 좋아요? 5% 이상 나야죠. 그러면 주식형. 네, 대신에 5%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감수해야죠. 감수해요? 주식형. 네, 감수를 못한다? 채권형. 네, 그냥 간단하게 내가 플러스가 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상품을 선택할 때는 플러스만 얘기를 하거든요. 펀드 비교하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 3개월, 6개월, 1년 것만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분명히 떨어진 구간들도 그쵸?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5%, 10%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난 충분히 감당하면서 높은 수익을 바라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 나는 5%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또 그렇죠. 둘 다 잡고 싶잖아. 그렇죠. 제가 오늘 사실 아까 점심 때 중국집을 갔거든요. 뭐 아직도 여전히 짜장면이냐 짬짜면인가요? 짬뽕이냐 네. 짬짜면이 없더라고. 네, 근데 펀드에서는 짬짜면이 됩니다. 오. 네, 주식형 50, 채권형 50 이렇게 비율 반반으로. 설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두 마리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펀드 투자를 할 때의 기준들을 쫙쫙쫙 잡아봤는데 그러면 정종민 지점장님께 마지막으로 초보 이제 처음 펀드 투자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다라고 강조해주고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품보다 내 투자 목적을 먼저 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률부터 보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을 왜 투자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이 1, 2년 안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10년 이상 가져가도 되는지의 돈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투자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한 것도 중요해요. 같은 상품이라도 누군가는 편하게 가져가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흐름을 더 선호하는지 이걸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기간과 성향이 곧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잘 되는데 기간이 짧은데 변동성이 큰 상품에 들어가면 좋은 상품이어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반대로 장기 투자를 하면 일시적인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한 실수가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타이밍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의 시작은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떤 투자자인가 이걸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기준이 정해지면 상품 선택이 훨씬 더 쉬워지시고 투자 결과도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펀드 투자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세우고 내가 펀드 투자의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게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함께 확인해 보셨죠. 이제는 펀드의 투자가 내가 성향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펀드를 골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맞는 펀드,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을지 기준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길 대표님, 그냥 네.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펀드의 기준이 뭡니까? 심플하죠. 나한테 수익 가져오면 좋은 펀드. 아, 그렇죠. 돈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손실 가져오면 나쁜 펀드. 그쵸. 옛날에 차이나 펀드를 저희 딱 부모님 세대들이 한 번씩은 대어 보셨어요. 저도요.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40대 중반 다 넘어가는 거지.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끝물에 탔어요. 아, 네, 가슴에 고점일 때 찔리네요. 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펀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좋은 펀드, 나쁜 펀드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은 여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끝물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펀드이냐를 먼저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사양 산업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AI로 많이 대체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로 가장 빨리 대체될 것 같은 산업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꺾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펀드니까 아까 저희가 바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가가 운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30년 베테랑 전문가가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갓 들어온 전문가가 하는 게 좋아요. 아, 30년 전문가가 그렇죠. 좋죠. 근데 이 30년 전문가가 최근 30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네.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가의 운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과거에 잘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잘한다라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확률은 조금 더 높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요 확인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워렌 버핏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냥 인덱스에 투자한다. 예전에 워렌 버핏이랑 헤지펀드의 또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내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보고 누가 더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자. 누가 이겼냐면요. 워렌 버핏이 워렌 이겼어요. 버핏이 인덱스가 네, 인덱스가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인덱스는요 수수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헤지펀드는 수수료가 셉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요 가져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10% 수익이 났는데 5% 비용을 냈다라고 하면 실제 수익률은 5%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펀드를 고르실 때는 각각의 수수료, 비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것들도 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기준 3가지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미경 팀장님은 어느 분야, 어떤 산업, 어디에 투자를 할지 이걸 저희가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이미경 지점장님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일단 어디에 투자할지 판단할 때는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는 기준을 좀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돈의 흐름입니다. 시장은 결국 돈이 몰리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AI, 반도체, 미국 시장 같은 곳에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투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인데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산업인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이걸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어디인지는 사실 뭐 AI, 우주산업, 뭐 헬스케어 섹터, 뭐 반도체, 보안 등등 이런 분야는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곳인지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2가지만 보셔서 투자 방향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투자는 결국 이미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올랐다는 게임이지 없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 찾기보다는 어떤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큰 흐름을 먼저 잡고 그 안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몰리는 곳,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골라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엔 정종민 지점장님. 또 중요한 게 이런 산업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또 지금 새 정부는 이런 투자에 굉장히 또 진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정책 흐름을 저희가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잡으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정책은 이제 굉장히 투자의 중요한 기준인데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정책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제 돈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면 그쪽 산업으로 자금이 좀 몰리게 되는 경향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AI, 친환경 에너지 같은 산업들은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국민성장펀드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금을 조성해서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어떤 걸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지 투자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특히 정책은 개인 투자자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돈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방향까지 같이 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은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자금은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좋아 보이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는 방향인지까지도 훨씬 체크해 보셔야지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부 정책은 꼭 체크하고 투자를 하시니까 펀드나 이쪽에도 다를 바가 아닐 겁니다. 이번에 길 대표님, 그러면 아까 운영하는 주체도 중요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살짝 예시를 들어서 해주시긴 했지만 펀드 매니저가 이걸 운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들을 봐야 돼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 집에 종이 날라와요. 네, 그렇죠. 안 봐요. 바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자꾸 와요, 그게. 자꾸 와요. 근데 그걸 봐야 돼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요. 투자는 하시는데요. 안 보세요. 그렇죠. 보세요. 거기 그 안에 보면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 안에 보면 누가 운용하는지,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지, 어떤 종목인지 다 나옵니다. 네네. 자, 이거는 보유자들 보세요. 근데 이제 선택하시는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요. 파인이나 펀드 비교 사이트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누가 운용하는지가 나오고요. 심지어 여기에는요. 얼마나 자주 펀드 매니저가 바뀌는지도 나옵니다. 오.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펀드는요. 펀드 매니저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수익률이 계속 바뀌는데 좋을 확률도 있고 나쁠 확률도 있는데 어떤 게 더 펀드 매니저를 자주 교체할 것 같으세요? 나쁘니까 바꾸겠죠? 그치. 네.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잘하는데 굳이 바꾸겠습니까? 그쵸, 네. 안 바꾸죠. 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잘한 펀드들 같은 경우가 개인이 접근하기 좋은 펀드고요. 네, 그렇지 않은 펀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하나 더 알려드리면 네네. 운용 능력에서요. 예를 들면 작은 돈을 운용하는 운용력과 큰 돈을 운용하는 운용력이 있습니다. 네, 누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스킬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큰 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안전하게 운용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오랜 기간 잘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상 올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를 운영하는 그 주체가 잘할 확률이 높다라는 높다. 거죠. 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정종민 지점장님, 이 펀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추종하는 벤치마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대비해서도 어쨌든 수익이 좀 잘 나오기를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원하실 거 아닙니까? 요거 벤치마크는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왜 꼭 확인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BM 대비 이제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드 매니저의 실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벤치마크는 해당 펀드가 따라가는 기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형이라고 하면은 S&P 500 같은 지수가 기준이 되고 있고요. 국내형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기준보다 더 잘했느냐인데요. 그렇죠. 시장이 10% 올랐는데 펀드는 8% 올랐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서 펀드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봤을 때는 시장이 10%가 올랐는데 이제 펀드가 12%, 13%처럼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운용 능력이고 즉 이제 알파를 만들어내는 이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건 한 번만 잘한 것이 아니라 기간에 걸쳐 꾸준히 시장보다 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간 성과는 운일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기는 건 우리가 실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펀드를 볼 때에는 수익률이 높다가 아니라 시장보다 꾸준히 더 잘했느냐를 보셔야 되고 투자는 절대 수익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판단을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 대비 성과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제대로 된 운용 능력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크보다 수익률이 더 나오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민경 점장님. 그러면은 펀드 아까 이 길 대표님도 기준을 설정할 때 비용도 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펀드 보수가 사실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1%, 2% 뭐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 차이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별로 돈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큰 차이가 나타나나요? 나중에 결과를 볼 땐? 네, 보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체감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한 번 빠지는 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좀 주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거를 좀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면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연비가 좋은 차와 나쁜 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언정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연료비 차이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낮을수록 결국 더 많은 자산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20년 동안 연 7%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운용 보수가 0.5%인 펀드는 약 3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수가 1.5%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8천만 원으로 단 1%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약 6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비용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복리로 불어날 기회까지 함께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흔히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비용이 20년 뒤에는 수천만 원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를 선택할 때에는 수익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용 구조까지 함께 보셔야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용, 수수료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 그러면은 펀드들 가운데 막 A 클래스, C 클래스 막 이렇게도 막 구분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뭡니까? 뭐 벤츠 A 클래스, C 클래스 이 차이처럼 요건 조금 다릅니다. 클래스 이꼬르 수수료의 방식이라고 수수료 방식이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A 클래스는요 선취고요, C 클래스는요 후취입니다. 그럼 이제 선취가 더 좋을까, 후취가 더 좋을까 그러게요. 고민이 되지 않으십니까?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골라봐. 그래 나도 대답을 하지. 그래요? 선치요. 선치? 왜? 먼저 떼는 게 좋아서?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구분하시면 이렇습니다. 선치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선치 2%대인데요. 네.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1억을 넣었으면 2%대니까 얼마를 떼는 거냐면 200만 원 떼고 200이죠. 끝인 겁니다. 네. 그러면 9,800만 원이 이제 수익률로 해서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없어요. 근데 후치를 2%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1억을 넣었습니다. 선치 안 떼서 200만 원 아꼈다고 좋아했죠? 근데 그때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너무 올랐어.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에 2% 거기에서 후치입니다. 2%를 떼는 거예요. 220만 원이네요.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운용을 할 때는요. 선취가 유리해요. 좋겠네요. 적게 떼는 거죠. 근데 짧게 운용하거나 할 때는요. 후치가 유리해요. 오. 그래서 본인이 운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A 클래스냐 C 클래스냐 조금 다르고요. 요즘에 또 그 회원가입 같은 경우를 하잖아요. 네네. 증권사에 가입하다 보시면은 오프라인 계좌와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계좌와 온라인 계좌의 클래스도 또 상품도 또 다릅니다. 뭐가 더 유리하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온라인 클래스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앞에서 이제 임 지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수수료 1%의 차이가. 그렇죠. 나중에는 6천만 원 차이 나더라. 이런 것처럼 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수익률이 더 높은 걸 선택할 거냐, 수수료가 더 수수료가 낮은 걸 적은 걸. 선택할 거냐. 뭐가 더 유리하다라는 건 정답은 없는데요.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수수료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은 더 낮은 수수료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종민 지점장님께 이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결국에 투자자들이 어떤 걸 중요시하게 봐야 하는지를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되고요. 네네. 이제 딱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시장, 사람, 비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시장인가입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인지를 좀 이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AI, 반도체, 미국 시장처럼 엔진이 뜨거운 곳에 올라타는 것이 수익의 파라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누가 운용하는지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시장 평균보다 꾸준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니저가 자주 바뀌지는 않는지 성적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공이 끄는 배를 타야 거친 바람도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죠. 마지막은 방금 계속 말씀해 주셨던 비용을 아끼고 있는가인데요. 앞서 그래프로 보셨다시피 1%의 보수 차이가 20년 뒤에는 이제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제 다가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뭐 A 클래스나 아까 온라인 클래스 나한테 유리한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수료를 아껴야 하지만 내 수익을 갉아먹는 구멍을 좀 이제 막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시장에 내 자금을 던지는 게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만 챙기셔도 여러분의 펀드 투자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사람, 비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또 세 번째 주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 이야기 나눠볼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나눠볼 주제는 이제 2026올해 투자 트렌드 그리고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미경 지점장님과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점장님, 요즘에 뭐 앞에서는 펀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게 ETF예요. ETF 투자 자금이 지금 막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ETF 급성장한 이유는 한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투자를 가장 쉽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펀드처럼 분산 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부담 없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서 대비 운용 보수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 선택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뭐 AI, 반도체와 같은 특정 테마를 ETF 하나로 묶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투자 트렌드는 종목 선택에서 좀 시장 선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TF는 이 흐름에 가장 잘 맞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는 쉽고 또 비용이 낮고 또 시장에서 바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종목 때문인데 ETF는 그 고민을 없애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 종목을 좀 활용해서 큰 흐름을 먼저 가져가는 전략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고 이 매수 매도도 조금 더 간편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ETF 투자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정정민 지점장님 최근에도 저도 뉴스나 방송을 하면 액티브 ETF가 출시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던데 그러면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의 차이를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시장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시장보다 더 잘하려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먼저 패시브 ETF는 이제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시장 평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대신 비용이 굉장히 낮고 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이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AI나 반도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유망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패시브는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투자,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투자이고요. 그다음에 액티브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는 결국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 수익을 노릴 것인지 선택이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 대표님께 바로 질문 이어갈까요? 근데 네. 요즘 뭐 ETF 투자를 하시면서 ETF를 이 연금저축 펀드나 오. IRP에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도 연금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제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 개인들이 사실은 근로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이 의무가 아닌 직장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점점점 확대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결국엔 나중에는 5인 이하 사업장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라의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자금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도와줘라가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그냥 묻혀 있는 퇴직연금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익률 누가 더 준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이거를 딱 연금 저축 펀드에 활용을 하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수료 1%, 0.5% 아끼려고 저희가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수익률 1%, 2% 더 내는 펀드 매니저 막 찾아봤습니다.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요, 낸 금액에서 연금저축 펀드와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를 세액공제를 16.5%를 돌려줍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요, 145만 원 돌려줘요. 900 냈는데 확정 수익이 145만 원이에요. 1년인 거죠. 1년입니다. 네, 그렇죠. 내년에 900을 또 넣었습니다. 또 145만 원을 또 줍니다. 이게 10년, 20년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1,450만 원이고요. 20년이면 2,9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복리로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1억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ETF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합친 게 연금저축펀드다. 활용하면 수익률 더 올릴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민경 지점장님께 여쭤볼 텐데 김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에 연금 저축 펀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ETF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왜 이렇게 요즘 주목을 많이 받을까요? 네, 이 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은 줄일 수 있고 수익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새지 않게 만들어주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ETF를 활용하면 낮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세금은 줄이고 비용은 낮추고 또
또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투자 트렌드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방향성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플러스 ETF는 절세랑 저비용 장기 투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를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세고 또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품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정종민 지점장님. 사실 우리 앞에서 임유경 지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는 이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요즘에도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도 합니다. ETF로도 단타 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실수, 뭐 오해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기준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좋은 상품, 네. 요즘 많이 오르는 종목을 보고 좀 들어가세요, 바로. 사실 이건 이미 타이밍이 늦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이 하시는 게 올라간 걸 보고 따라 들어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든 다시 한번 이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기적인 결과에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이제 투자라는 건 원래 변동성이 있는데 조금만 이제 떨어져도 불안해서 다시 팔고 또 오르면 늦게 들어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통점은 자기 기준 없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투자 목적, 기간, 성향 없이 그때그때 판단하다 보니까 결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좋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지키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만 잘 잡혀 있어도 시장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길 대표님께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하면 결국에 내가 기준을 잘 잡고 있으면 네. 이걸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장기 투자를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가 더 좋아요, 장기 투자가 더 좋아요라고 하면 확률상 장기 투자가 유리해요. 이유인즉슨 저희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뭔가를 저희가 일을 하고 있던 거에서 정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일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안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걸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그쵸. 심리예요. 근데 단기 투자에 집중하게 되시면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많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2월 달에 장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3월 달에 계속 울어요.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럴 바에가 때려치우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샀어요. 2월 달에도 사고요. 3월 달에도 사고요. 외부적인 변수가 있어도 삽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강도가 조금 낮아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개인 투자자는 공부 못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뭐 다른 거 하는데 사실 이제 뭐 호소 앵커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이러니까 매일 공부를 합니다. 네, 이러면은 어찌됐건 단기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는 개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공부 못 하니까 괜찮은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꾸준하게 그냥 계속 나눠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는 게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네, 16.5% 그냥 주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네가 운용한다라고 하면 혜택 줄게. 네, ISA도 똑같아요. 3년 이상 네가 운용한다라고 하면 혜택 줄게. 네, IRP도 똑같습니다. 55세 이후에 네가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세제 혜택 줄게. 그러니까 개인한테는요. 10% 이상 자기가 직접적으로 운용해서 수익 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개인한테는 무조건 장기 투자가 유리합니다. 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가 더 승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제 계속 들여다보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미경 점장님 그러면 장기 투자는 뭐 이렇게 확률이 높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또 고민인 건 어디 하나에 흔한 말로 몰빵을 하느냐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하느냐 이것도 뭐 갑론을박이 많아요. 분산 투자를 하면은 실제로
승리할 확률이나 아니면 리스크를 줄어들 확률 이런 게 높아질까요? 네, 분산 투자는 리스크 줄이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네.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라는 점인데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 곳에 집중했을 때 예상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면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투자에서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데요. 네. 한 바구니에 다 담게 되면은 한 번에 깨질 수 있는데 나눠 담으면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때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최근처럼 뭐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크고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는 특정 국가나 산업에 집중되는 자산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고 또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는 결국 얼마나 벌었느냐 보다도 얼마나 덜 흔들렸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분산 구조를 가져가야 하고 이게 결국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종민 지점장님께 이런 ETF 투자나 올해 투자 트렌드 전망을 정리를 하면서 투자 방향성 시청자분들께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내용을 딱 세 문장으로 좀 압축을 해보면은 네. 이제 첫째는 이제 시장의 엔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네네. 이제 종목을 고르느라 밤새 고민하지 마시고 2026년 현재 국가가 밀어주는 신성장 산업이나 글로벌 우량 지수라는 큰 흐름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이제 수익의 파라를 결정할 수 있고요. 둘째는 세금 방패와 저비용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수익을 내도 세금과 보수로 다 떼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ISA나 연금 계좌 같은 튼튼한 방패 안에서 수수료가 싼 온라인 클래스나 ETF라는 가성비가 좋은 도구를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10% 이상 앞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셋째는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투자는 매일매일 시세창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골라서 이제 분산해 두었다면 그 다음 시간이 수익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은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이제 느긋한 사람의 주머니로 이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이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올바른 투자 방향성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에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만드는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투자 트렌드, 펀드, ETF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나에게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쏙 빼서 좋은 수익 올릴 수 있도록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재밌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